안녕하십니까.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을 처음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과목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권분석에 대해서 공부하실 텐데요. 그 상권분석은 가장 쉬운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하고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학습하시면 아주 쉽게 고득점할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가장 쉬운 과목입니다. 여러 가지 유통물리 일반하고 유통 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약간 고난도 문제가 좀 있고요. 유통 정보는 약간 좀 어려운 편이죠. 생소한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상권 분석에서는 물론 이제 계산 문제도 나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학습하시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0점 이상 맞으면 되는 거죠. 더 맞을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되게 전략적으로 이제 그 상권 분석에서는 아무리 못 맞아도 한 80점 이상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과목에서 좀 점수가 적게 나와도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과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수험생들이 가장 쉬운 과목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법칙이라든가 또 원칙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계산 문제도 나오고 하지만 한 번씩만 연습해 보시면 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반복 출제되는 내용들, 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 출제가 됩니다. 기출문제만 잘 확인하시면 그래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시험 문제를 어떤 식으로 출제하는지 이걸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몇 회분만 풀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는구나 하는 거 인식하게 되실 것이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구나 알면 그런 식으로 이제 또 학습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만큼 문제가 나와도 쉽게 접근하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어떤 유형으로 해서 반복 출제하는가 이걸 잘 파악하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합격 전략 과목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들 있지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다. 과목에 대해서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반복해서 출제가 되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들이 늘 나와요. 상권이라든가 입지라든가 여러 가지 또 상권 분석 이론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도 같은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을 갖다가 공부하시고, 계산 문제도 몇 가지 나옵니다만 4문제 내지 5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데 되게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왔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문제만 잘 풀어보시면, 한두 가지 유형으로 문제만 풀어보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0점 이상, 다른 과목은 한 70, 80점 정도 맞을 수 있죠. 근데 이거는 거의 90점 이상 점수를 갖다 얻을 수 있는 고득점 전략 과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장 많이 나온 내용들 이거 중심으로 학습을 하시면 시간도 절약하고 또 고득점이 가능한 그런 과목이 상권 분석입니다. 사실은 그 상권 분석이라고 하는 게 실무에서도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근데 점포를 내고 싶다 할 때 아주 철저하게 도움이 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점포를 낼 때 상권은 어디를 정하고 그 상권 내에서 입지는 어디에다 입지할 것이며,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개점 전략, 그 다음에 근데 장사하다가 다른 거로 변경한다 이럴 때 폐점 전략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점포를 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점포를 갖다 잘 발품을 많이 팔아가지고 철저하게 조사한 다음에 점포를 내는 경우하고 대충 내는 경우, 그만큼 이제 철저하게 조사할 거 조사한 다음에 점포를 내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적은 것이죠. 근데 대개 그 실패하는 분들 보게 되면 별다른 준비 없이 그냥 대충 한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점포를 낼 것인가. 실무에서도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상권 분석을 통해서 이제 이론적인 내용들과 실무적인 내용들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상권 분석의 출제 영역 좀 보겠습니다. 상권 분석 크게 보면 이제 2가지 파트, 엄밀하게 이제 3가지 파트가 있는데, 첫 번째 파트가 유통 상권 조사해가지고 상권하고 여러 가지 입지 또 입지별 특성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나오는데 여기서 반 이상이 출제가 됩니다. 유통 상권 조사에서 반 이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도소매 입지 분석에서 또 30, 40%가 나옵니다. 그 나머지 이제 개점 및
출점 전략, 출점 및 폐점 전략이라든가 맨 마지막 파트에서 한 10%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이 내용에서 기본적인 내용들 철저하게 학습하시면 뭐 충분히 합격에 필요한 점수 얻으실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그 출제 영역 구분해 가지고 출제 비중을 갖다가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3년간이니까 시험은 9번 본 거죠. 그러니까 9번 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리해 봤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상권 설정 및 분석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상권은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하는 건데 여기에 여러 가지 이론적인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뭐 애플바움이라든가 애플바움의 유축법이라든가 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라든가 허프의 확률 이론이라든가 이런 이론들이 많이 포함되는데 이론이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론이라고 하더라도 뭐예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 정리하시면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 자, 34%가량 나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입지를 정할 때 여러 가지 입지 선정 및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입지를 정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가지고 입지를 정할 것인가, 또 입지를 갖다 분석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데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지에 개요해가지고 입지라고 하는 것이 뭘 위치하느냐. 우리가 입지라고 할 때 로케이션을 갖다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위치, 점포를 내고자 하는 위치를 갖다가 입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지를 정하는 게 입지 선정이죠. 그래서 이제 입지 그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 나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 상권의 개요라고 나와 있는데 상권을 갖다 또 여러 가지로 구분합니다.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상권을 갖다 구분할 때 그 상권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내용들이 책 맨 앞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도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상권을 갖다가 상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권하고 유사한 개념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에 상권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뭐 이런 내용들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 꾸준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입지별 유형이 나오는데 자, 입지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CBD라고 해서 중심 업무지구예요. 그 도심이죠. 도심에다가 내야 되는 이런 입지. 도심에 점포를 내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뭐 독립입지라고 해가지고 독립입지 해가지고 뭐요? 약간 도심에서 멀어진 곳에 점포 하나만 달랑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충분히 능력이 있으면 가능하죠. 대규모로 점포를 만들어가지고 소비자를 갖다가 유인할 수 있다면 점포를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독립입지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예컨대 쇼핑센터 안에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입지 유형이 있는데 그 입지 유형별 특징입니다. 근데 매번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이것도. 기타 여기서 이제 점포를 갖다가 개점하고 폐점할 때 여러 가지 전략입니다. 점포를 갖다 내고자 할 때 어떤 점을 검토해가지고 점포를 낼 것인가. 요새는 뭐 실무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건축법에 나오는 내용들까지 다 나옵니다. 건축법에 나오는 여러 가지 토지와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뭐 부지라든가 획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 나오고 또 하다못해 건폐율, 용적률 이런 거 구하는 문제. 사실은 다 중요하죠. 내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출점하려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이런 개념도 알아야죠. 그리고 이제 토지는 어떤 형상이 바람직한가 해가지고 획지라든가 뭐 부지라든가 이런 용어들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것도 확인하실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점포 개점 계획을 세울 때, 계획을 세울 때는 여러 가지 이 법률적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권 분석과 의사결정 해가지고 뭐 등등 나오는데 그래서 뭐 별로 안 나오고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상권 설정 및 분석, 입지 선정 및 분석, 입지 개요, 상권 개요 이런 것들이 바로 상권 분석 조사해가지고 1편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1편에서 반 이상 출제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범위를 약간 넓혀보게 되면 그렇게 많은 내용이 출제가 됩니다. 나머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렇게 해갖고 주로 많이 출제가 되는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핵심적인 내용들 정리해 보시면 충분히 고득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권 분석을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 제시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핵심 포인트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낫죠. 이 자격증 시험은 60점만 넘으면 합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공부할 필요가 없죠. 흔히 신화공이라고 하죠.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한다 이겁니다. 뭐 다른 자격증 시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만점 맞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순위를 정해가지고 누군 합격이고 누군 불합격이다. 순위를 정해가지고 10명만 합격시킨다. 이러면 진짜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일정한 점수 이상 되면 다 합격시킨다. 이럴 때는 정말 신화공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해가지고
시간을 절약하고 비용을 절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효율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합격이라는 목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합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예요? 비용을 최소화하는 건데 그 비용에는 뭐예요? 시간적 비용, 금전적 비용, 노력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최소화돼 합격한다. 이게 가장 효율적인 합격 전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화공 학습 중요한 것이고요. 또 자주 출제되는 계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라든가 그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해가지고 상권의 경계를 정하는 겁니다. 그 상권의 경계를 정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대로 기억하시고 그게 시험에 나온 유형을 한 번 정도 확인하시면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계산 문제가 있는데 한 번만 정확하게 풀어보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나오지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상권 분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들만 순서대로 정리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늘 나오는 겁니다. 상권의 개념과 상권의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고객들이 거주하는 지리적 범위를 상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트레이드 에리아 해가지고 고객들이 거주하는 지리적 범위 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권도 넓게는 지역 상권, 범위를 좁혀가지고 지구 상권, 그 다음에 개별 점포 상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점포 상권의 경우에도 1차, 2차, 3차 상권 이런 개념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만 실제로 점포를 낼 때 상권을 잘 분석하고 선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상권을 먼저 정한 다음에 입지를 정해야 되는 건데 입지를 정하려면 그 전에 상권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상권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 잘 파악해가지고 자, 상권 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개념하고 유형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권의 구조에 관한 가장 쉬운 내용입니다. 근데도 자주 나옵니다. 여러 가지 상권하고 유사한 개념으로서 뭐 상세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거래권도 있고 또 도소매권 같은 거 세세하게 많이 구분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개념으로서 상권, 상세권 요 정도 비교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갖고 이런 내용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권을 갖다 분석할 때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서술적 모형하고 규범적 모형하고 확률적 모형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나마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상권을 갖다 분석하고 또 상권의 경계를 설정하고 할 때 서술적 방법에 체크리스트법, 유추법, 비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애플바움의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애플바움 교수가 제시하는 유추법이 있는데 이거 매번 나옵니다. 매번 나오는데 나오는 내용들이 거의 비슷해요. 물론 문제가 똑같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매번 유사한 내용들 갖고 왜냐하면 뭐 내용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유사한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서술적 방법에 해당하는 체크리스트법, 유추법, 비율법. 근데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 여기 이제 가끔 나오고 비율법은 이제 몇 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범적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론 모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론 모형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중심지 이론, 자 크리탈러의 중심지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 있는데 이것도 뭐 제일 많이 나오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크리탈러의 중심지 이론, 또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해가지고 이건 특히 상권의 경계를 정하는 문제예요. 상권의 경계를 갖다가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하는 건데 되게 뭐 소매인력 법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력이라는 게 뭐예요? 만유 인력이 있었죠. 그러니까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 그러니까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이 기초해 갖고 나온 겁니다. 그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의 모든 물체끼리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 둘이 서 있다.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느끼지는 못해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의 크기가 어떠냐? 힘의 크기가 질량의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또 두 물체 간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그걸 응용해가지고 제시한 겁니다. 두 도시가 있다. 두 도시 사이에 작은 마을이 있다. 그러면 그 작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구매할 것이냐, 쇼핑할 것이냐 이겁니다. 이럴 때 이제 가운데 있는 마을에 경계를 갖다 확정 지을 때 두 도시의 크기에 비례하고 두 도시까지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그 공식 나왔으니까 계산 문제가 나와도 뭐요?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대로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근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매번 나오다시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확률적 모형 해가지고 데이빗 허프의 모형이 나오는데 데이빗 허프의 모형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상점 근데 내가 고려하는 상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상점으로 쇼핑하러 갈 것이냐 하는 거죠. 이거는 상권의 경계를 정하는 거지만 반면에 허프의 모형은 뭐예요? 내가 어떤 상점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거리가 중요하고 또 그 상점에 여러 가지 매력도 있죠.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기타 이제 다항 로짓 모형 해가지고 멀티노미얼 로짓 모형 같은 거, 또 MCI 모형이라든가 또 수정 허프 모형 같은 것들 나오는데 이런 것들 이제 학습하실 겁니다. 그만큼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해갖고 이런 내용들 공부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지 유형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것도 뭐 별 내용 아닌데도 그렇게 잘 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도심 입지 해가지고 CBD,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해가지고 전통적인 도심에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형태입니다. 도심에 입지할 때 그 도심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는 거. 도심의 특징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시험에 계속 내요. 도심이라고 하는 거 교통이 혼잡하다, 사람들이 많이 거주한다, 밤만 되면 텅 빈다, 도심 공동화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도심 입지. 그러니까 도심 입지할 때는 그런 걸 고려해야 돼요. 도심 공동화 현상 해가지고 밤이나 이럴 때 되면 도심이 텅 빈다는 거. 왜냐면 주거지로 옮겨가니까요. 주거지는 외곽에 있으니까 외곽으로 옮겨가죠. 도심은 텅 빈다. 그 점을 고려해가지고 업종을 선택한다. 뭐 이런 것들 언급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립입지라고도 하고 노면 독립입지라고 하는데 혼자 입지하는 거예요. 혼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 이런 경우입니다. 물론 조건에 맞아야 혼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죠. 또 혼자 입지할 때는 되게 뭐요? 교외 지역에 입지하니까 땅값이 싸죠. 땅값이 싼 데다가 싸니까 넓은 건물, 아주 큰 건물 짓고 주차장도 크게 갖추고 영업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얻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쇼핑센터에 입점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디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근데 가구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가구점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유형의 가구를 판매하는 가구점들이 한 군데 몰려 있잖아요. 밀집해 있죠. 가구단지나 이런 데처럼. 또 가구의 경우에는 그런 게 유리합니다. 또 왜냐하면 가구라고 하는 걸 흔히 우리가 선매품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혼자 입지하는 것보다 여러 점포가 같이 있어야만 시너지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성 의류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혼자 도심에다가 의류점 하나 낸다. 안 팔립니다. 여러 군데 돌면서 비교할 수 있어야, 비교한 다음에 선택할 수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포들은 같이 몰려 있어야만 유리하다는 거. 그런 것들도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어떤 특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입지도 정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에 맞는 영업 전략도 세우고 또 마케팅 전략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쇼핑센터 입지하는 것도 입지 유형 중에 하나고요. 다음에 이제 입지할 때는 그 입지의 가치를 평가해야 돼요. 소매 입지의 평가. 그래서 소매 입지를 갖다 평가할 때 여러 가지 지수가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BPI라고 하는 구매력 지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걸 중점적으로 조사해가지고 발표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가지고 주요 도시, 미국 내 주요 도시의 각 지역별로 BPI를 계산해가지고 다 발표를 해요. 그럼 그 지역에다가 점포를 내고자 하는 사람은 현재 점포를 내는 게 유리한지 아닌지 일단 1차적으로 이것만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매력 지수예요. Buying Power, 구매력 Buying Power Index.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현재 잠재 수요가 충분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점포를 내고자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물건을 많이 팔아야 되고 많이 팔려면 당연히 충분한 수요가 있는가 없는가를 갖다 검토해야죠. 그걸 검토할 때 쓰는 게 IRS하고 MEP 두 가지입니다. IRS는 현재의 잠재 수요를 갖다 파악을 해가지고 소매 포화 지수라고 해서 현재 잠재 수요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잠재 수요, 현재의 잠재 수요 나누기 매장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수요가 얼마가 되느냐 이걸 파악해가지고 내가 점포를 내는 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걸 파악하는 겁니다.
반면에 MEP라고 할 때는 이 시장 성장 잠재를 기수해가지고 미래 잠재 수요까지 고려하는 거예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잠재 수요까지 고려해가지고 소매 입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잠재 수요니까 당연히 커야 되겠죠. 둘 다 큰 게 바람직하죠. 시험 문제는 또 그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IRS가 크고 MEP가 작은 게 바람직하다. 뭐 IRS가 작은 게 바람직하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틀린 걸 찾아라. 참 유치하기 짝이 없는 문제인데 고마운 문제죠.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니까 잘 보셔야 될 것이고, 물론 이제 IRS 계산하는 문제도 나오는데 그냥 주어진 데이터 몇 개 그대로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게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편하게 접근하시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매 판매 지수 해가지고 SAI라든가 그래서 이제 세일즈 액티비티 인덱스 해가지고 자, 이런 것들이 다 소매 입지를 평가할 때 나오는 건데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넬슨의 소매 입지에 관한 8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거의 매번 나와요. 소매 점포가 입지를 정할 때 고려해야 될 8가지예요. 그래서 갖다 소매 입지의 법칙이라고 해서 8가지가 있는데 늘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쟁점을 조사해야죠. 내가 점포를 내고자 할 때 그 주변에 경쟁 점포가 있다. 그럼 경쟁 점포의 경쟁력이나 이런 걸 조사해야 돼요. 그 점포가 얼마나 팔고 있고 또 고객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또 내부 인테리어는 어떤지 조사할 거 다 조사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점포를 냈다가 뭐요? 밀려서 망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시간 충분히 가지고 발품 팔면서 조사할 거 다 조사한 다음에 점포를 낸다. 실패할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점 조사한 다음에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죠.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해야만 실패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점포를 갖다가 개점하고자 할 때, 점포를 낼 때 어떤 점을 갖다 고려할 것인가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 법률적인 규제도 검토해야 되고,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가 뭐가 있는지 검토해야 되고, 이것들 다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점포를 내야 또 실패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폐점할 때도, 점포를 그만두고 나갈 때도 고려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폐점 전략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폐점하려면 여러 가지 그동안 투입했던 돈들 날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회수해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폐점 전략도 그 중요한 내용이 하나로 포함됩니다. 그래서 상권 분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10가지 주제, 9가지 주제를 갖다가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앞에서 봤던 내용하고 이런 것들 차근차근 하나하나 공부하실 겁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상권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 몇 가지 좀 제시하려다가 그냥 하나 상권하고 입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소개해 드리는 거죠. 우리가 제일 먼저 과목이 상권 분석이죠. 그 상권이 뭐냐? 상권, 트레이드 에리어, 흔히 다른 말로 거래 지역이라고도 합니다. 거래 지역이라고도 하는데 예전부터 일본 용어죠. 일본 용어에서 상권이라고 나오면서 그 상권 용어를 계속 쓰다가 지금도 정착된 것이죠. 거래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점포 또는 점포들의 집단, 점포들의 집단이 뭐예요? 시장이죠. 우리가 지역마다 있으면 그 지역에 재래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 안에 점포가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재래시장도 시장 전체가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거 아닙니까? 흔히 흡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한 점포 또는 점포들의 집단이 고객을 흡인 또는 유인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예요. 지역적 범위를 갖다가 상권이라고 한다. 단순한 얘기죠. 이게 시험에 참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 나올 때마다 을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상권은 한 점포 또는 점포들의 집단이 고객을 흡인 또는 유인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점포들의 집단이 고객을 유인할 때, 이럴 때는 상권 말고 상세권이라는 말도 씁니다. 근데 상세권도 넓게는 뭐예요? 상권에 포함되는 거예요. 상세권이 상권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하는 거.
자, 상권을 또 계층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합니다. 지역 상권, 지구 상권, 개별 점포 상권인데 지역 상권은 범위가 엄청 넓죠. 어떻게 보면 한 도시 전체, 물론 이제 서울처럼 큰 도시가 아니라면 인구가 한 30만 내지 40만 되는 도시다. 그러면은 뭐요? 그 도시 자체가 하나의 지역 상권이에요. 그 서울 외곽에 있는 소도시들, 그 도시 하나가 다 지역 상권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도시의 경우에도 그 안에 몇 군데 또 나눠지는 상권이 있죠. 그래서 지역 상권을 몇 개로 쪼개면 지구 상권이 되는 것입니다. 뭐 지구 상권 해가지고 예컨대 서울 같은 경우에도 뭐 신촌 상권이라든가, 홍대 상권이라든가, 명동 상권이라든가, 뭐 그대로 나눠지죠. 그 최근에 어떤 학자가 쓴 최근에 상권 변화와 관련해가지고 쓴 논문에 나온 게 최근에 상권이 확대가 되면서 서울의 상권을 크게 구분할 때 지구 상권을 갖다가 한 14개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제시한 논문을 갖다 본 적이 있는데, 물론 이것도 이제 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지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지구 상권이라고 해서 서울 전체를 갖다가 하나의 지역 상권으로 본다면 그 안에 몇 개 지구 상권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도시의 경우에도 도시 전체가 하나의 지역 상권이라고 하면 그 안에 지구 상권이 몇 개 있죠. 그 다음에 지구 상권보다 범위가 좁은 게 뭐죠? 개별 점포 상권입니다. 이건 개별 점포 하나가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지리적 범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범위로 봤을 때는 아주 넓고 중간이고 가장 좁은 것입니다. 이렇게 갖고 이제 계층성 아니에요. 이게 하이어라키, 계층성에 따라서 지역 상권, 지구 상권, 개별 점포 상권 이런 식으로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개별 점포 상권의 경우에도 개별 점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고객들이 거주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도 개별 점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권을 갖다 구분합니다. 그래서 그 개별 점포로부터 제일 가까운 뭐 그 거리 반경, 어떤 책엔 또 반경 1km, 500m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들은 사실 의미가 없죠. 인구 밀도가 어떤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개별 점포로부터 가장 가까운 그 주변 지역이에요. 점포가 여기 있다고 하면 그 주변 지역 적어도 고객이 우리 점포에 물건 사러 오는 고객의 한 70% 정도가 거주하는 지리적 범위, 70%, 고객의 70% 정도가 거주하는 지리적 범위를 갖다가 1차 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 정도, 고객의 20%가 거주하는 그 바깥 지역이죠. 1차 상권의 바깥 지역을 갖다가 2차 상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밖에 나머지 10%가 거주하는 이 상권을 갖다가 한계 상권이라고도 하고 3차 상권이라고도 해서 구분합니다. 근데 한계 상권의 경우에는 결국 뭐예요? 우리 점포의 상권인 동시에 또 뭐예요? 다른 점포의 상권에도 중첩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만약에 마케팅 활동을 하거나 이런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1차 상권의 고객, 그러니까 제일 우리 점포를 많이 이용하는 70%의 1차 상권의 고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상권을 갖다가 구분하기도 한다. 또 그 뒤에 이어서 여러 가지 상권과 유사한 개념들, 또 이제 상권의 범위 내에서 입지와 관련된 내용도 쭉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의 맨 앞부분이다 하는 것만 그냥 가볍게 보고 지나가시고요. 지금 이 시간이 상권 분석이라는 과목을 알려드리고 소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자, 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겁니다. 기출 맛보기라고 해서 하나 나왔는데, 자, 소매 상권을 분석하는 기법을 규범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으로 구분할 때, 근데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했을 때 나머지 네 가지와 성격이 다른 하나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엄밀하게 문제가 잘못된 문제입니다. 이게 2020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문제가 잘못됐습니다. 근데 잘못됐어도 답은 찾아야 돼요. 출제자가 원하는 답을. 여기 지금 허프의 확률적 공간 상호작용 이론이라는 게 나와 있죠. 확률적. 이건 확률 모형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형을 구분할 때 규범적 모형과 기술적 모형, 확률적 모형 세 가지로 구분해요.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나머지 네 가지와 성격이 다른 하나. 뭐가 있느냐? 나머지 네 가지와 성격이 다른 거 하나 못 찾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거는 확률 모형, 이 세 가지는 규범적 모형, 애플바움의 유추법은 기술적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네 가지와 성격이 다른 거 찾을 수 있나요? 없죠. 없지만 힌트를 갖다 여기서 얻어야죠. 규범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으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둘로 구분한다고 했을 때 성격이 다른 하나. 그러니까 다수인 거 빼고 나머지 소수인 거 하나 찾으라는 것이죠. 가지고 여기서 이제 애플바움의 유추법은 기술적 분석에 포함됩니다.
기술적 분석에 포함되는 것이고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 레일리의 소매 중력 법칙 또는 소매 인력 법칙이라고 합니다. 엄밀하게는 인력이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인력이라고 해야 맞는 건데 중력이라고도 번역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중력과 인력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물체끼리 끌어당긴다 인력이고 중력은 지구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거죠. 다른 건데 그냥 이렇게 또들 번역들을 합니다. 소매 중력 또는 소매 인력. 그 다음에 이제 컨버스의 무차별점 공식인데 컨버스 이론은 레일리의 이론을 갖다가 좀 더 발전시킨 이론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규범적 모형이에요. 그럼 규범적 모형 아닌 이건 확률적 모형인데 언급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빼고 애플바움의 유추법 이걸 답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이렇게 구분할 때 나머지 네 가지와 성격이 다른 하나 해가지고 애플바움의 유추법을 답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좀 이거 진짜 분명히 잘못된 문제인데 문제가 잘못됐어도 출제자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지금 보셨으니까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비슷한 유형으로. 이렇게 해서 이번 문제 하나 보시고 또 한 가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소매점의 입지 대안을 확인하고 평가할 때 의사결정의 기본이 되는 몇 가지 원칙들이 있다. 아래 글상자가 설명하는 원칙으로 옳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시험 문제, 유통과 데이터 시험에서 항상 박스 안에다 내용을 제시하는데 박스 안에 그게 꼭 글상자라고 나와요. 유통에서만. 다른 자격증 시험에서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유별나게 유통 시험에서만 그렇게 글상자라고 나옵니다. 글상자가 설명하는 원칙. 이게 바로 앞에서 봤던 넬슨의 소매 입지에 관한 8가지 원칙이에요. 그 8가지 원칙 중에서 이걸 제시한 겁니다.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소매상들이 군집하고 있단 말이에요. 군집하고 있는 것이 분산되어 있거나 독립되어 있는 것보다 더 큰 유인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점포 하나만 있는 것보다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소매상들이 여러 개 점포가 한 군데 몰려 있을 때 그만큼 더 큰 유인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매출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 입지하지 말고 물론 이제 혼자 입지하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이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점포들이 함께 있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 원칙이 뭐냐고 했는데 자, 접근 가능성의 원칙, 그 다음에 수용 가능성의 원칙, 가용성의 원칙, availability, 동반 유인의 원칙. 동반 유인의 원칙이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죠? cumulative attraction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누적적 흡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cumulative attraction이라고 할 때 누적적 흡인력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죠. 동반 유인의 원칙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영어로 cumulative attraction. 그러니까 누적적 흡인력 해가지고 여러 점포가 몰려 있을 때 그만큼 뭐요? 유인력이 훨씬 더 커진다는 거죠. 이겁니다. 자, 이건 접근 가능성의 원칙은 당연히 어떤 점포든 간에 접근할 수 있어야죠. 접근이 쉬워야죠. 그렇죠? 접근하기가 어려우면 당연히 고객들은 안 찾아옵니다. 자, 수용 가능성의 원칙 해가지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가용성의 원칙. 이 고객 차단의 원칙은 뭐냐? 인터셉션. 다른 지역으로 가는 고객을 중간에 차단할 수 있다면 그게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원칙들 뭐 매번 나옵니다. 그 중에 정답은 동반 유인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상권 분석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공부하기 어렵지 않은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접근하시고 핵심적인 내용들 정리하신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충분히 경제적으로 합격하실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자, 꼭 한 번에 합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했습니다.